안녕하십니까, 박민석입니다. 2교시 쪽에 풀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미 본 시험을 복귀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일까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40년 만에 한 번 처음 나온 문제면 그거 꼭 알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번 출제가 됐으면 그 다음에 아마 출제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대상으로서는 중요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보는 것은 어쩌면은 내가 시험에서 충분한 지식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를 선택할 건가, 거기에 대한 좀 더 유리한 점수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문제를 버렸는데, 나는 당연히 버렸는데 이건 맞아, 이런 건 우리가 문제 해석을 잘하면 선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시험 적응성, 시험 전략,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또 일부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못 챙겼구나 하는다 하면은 이제 다음에 이건 좀 알고 넘어가자 하는 부분은 일부 이제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부분, 아주 기초 문제입니다. 1번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우리 이제 열 방출률 할 때, 이렇게 보통 써죠. 열 방출률은, 이게 돼. 소문자로 대문자로 표시하는, 소문자는 열이 전달되는 걸 표현할 때, 전달되는 열을 할 때는 소문자로 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열이 얼마만큼 에너지가 이제 생성되는 할 때는 대문자를 써요. 열을 표현할 때, 열이 주고받는, 우리가 교환할 때 얼마만큼 드렸습니다, 얼마 받았습니다 할 때는 이제 그걸 따질 때는 소문자로 하고, 그냥 절대적인 열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대문자로 하는데, 여기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점이 하나 붙으면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당, per sec. 여기에 프라임이 붙으면 미터당, 더블 프라임은 제곱미터당. 이런 기호의 약속이 있고요. 그래서 열 유속의 표현을 아시면 히트 플럭스,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열량, 또는 전달 방향이 수직인 단위 면적당 방향으로의 열 전달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열 방출 속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떤 단위 면적의 개념이 없죠. 연소를 통해서 열 에너지가 생성되는 속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머지는 크게 의미 있는 거 아니고요. 열 전달 이건 워낙 전도 대륙 복사, 이건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가는 거니까 그렇고, 좀 더 그게 아는지 하려면 구획실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열 전달 메커니즘은 이러더라. 초기에는 대류 열 전달이 많고 점점 복사 열 전달이 많더라.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책에 이제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하나 정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 책에서 보면 열 방출 속도 결정법을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식을 이용한 열 방출 속도하고 산소 소비 열량계를 이용한 열 방출 속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우리 콩칼로리미터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콩칼로리미터하고 우리 이 식에 의한.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연소 효율에 X를 또 집어넣어놨어요. 물론 이 책을 안 보셨어도, 이 X를 안 썼어도 큰 대세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연소 효율이 100% 안 될 수 있으니까 연소 효율을 가능해준다라고 했는데, 이건 안 썼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유효 연소율이잖아요. 유효 연소율이에요. 그러면
이걸 태웠을 때 열 방출률이 얼마냐면 이것의 유효 연소열을 측정을 하고, 이게 타는 면적, 그리고 그 면적당 이거 타들어가서 질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질량 감소율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유효 연소율을 어떤 개별 재료에 대한 유효 연소율은 측정하기가 좋으나, 소파처럼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복합 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유효 연소열을 측정을 해도 그걸 복합 재료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냥 그대로 태워버려가지고 산소를 얼마 소비하는가로 하는 게 더,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게 더 좋다 해서 나온 게 산소 소비 열량비고요. 산소 소비 열량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폰 칼로리미터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폰 칼로리미터는 산소 소비 열량계의 그 일종이다라고 개념 잡으시고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은 이 정도는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폰 칼로리미터 워낙 잘 하니까 그림은 이 정도로 그리시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그리고 폰 칼로리 산소 소비 열량계에서 산소가 얼마만큼 소비되느냐를 분석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열이 얼마큼 낮다라고 하는 간접 측정하는 거라고 하는 측정 원리를 제시해 주시면 될 문제고요. 이거 아주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 클린룸입니다. 반도체 공장이죠. 클린룸의 반도체 공장이 우리가 땡땡화재에서, 자, 이번에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성능인주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성능인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간 두 개에 대해서 지하부하고 반도체 공장 별도로 챕터로 해서 딱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반도체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능인주 설계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갔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이건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건 해놓으셔야 돼요. 계속 성능인주 설계 쪽은 돌아가면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장은 땡땡 화재로서 반도체 공장에 뭐 실랑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르신다면 클래스 100이 뭐냐, 청정도를 나타내는 클래스 100의 의미, 여러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 클린룸의 청정도를 나타내는 클래스 100의 의미 제목 써놓고 하다못해 클린룸의 청정도를 나타낸다, 청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도라도 그냥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에 충실히 하면,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선택을 안 했다면 그래도 15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일부가 빠져도, 아니더라도 한 12점, 3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 최고점 점수를 높이려고 하는 거에 전략을 안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점에서 15점 이상으로 18점까지 맞으면 엄청 잘 맞은 거예요. 18점에 19점, 20점, 1점 올리는, 1.2점 올리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밑에 10점 이하로 깎이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걸 반응하시다, 밑에 걸. 밑에 걸 10점 밑으로 뚝뚝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 걸 12점, 13점 이 정도로 내가 모르는 거지만, 완전히 모르는 거지만 선택해서 12점, 13점을 맞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송배전이나 다른 어떤 기술사 과목 종목들은 나오는 문제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아주 잘 분배해가지고 정말 무겁다만 잘 써서 점수를 잘 맞으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안 그렇잖아요. 문제 유형이 똑같은 걸, 예를 들면 이 전기 저장장치에 대한 걸 하더라도 뭐 리튬 배터리의 온도 뭐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게 대중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무리 잘 준비해봐도 문제 나올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높은 점수에 너무 그게, 그러니까 모범 답안 얼마나 잘 된 답안이냐, 그게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얼마큼 잘 돼 있냐, 그리고 생각이 얼마큼 유연하게 잘 내가 이렇게 확장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주셔야지. 그래서 잘 모르는, 그냥 얼추 알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최소 점수를 그걸 선택해서 10점 이상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클린룸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반도체 공장에서
공기 중 입자 농도가 지정된 한도 내로 제어되는 실내다. 이런 게 이제 정제된 말이지만은, 청정한, 이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공간이다. 뭐, 반도체 어떤 제조 영역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린룸 청정도 클래스 100을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반도체 공장 현업 쪽에서 많이 사용하나 봐요. 그 현업 쪽에서.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미 연방정부 표준 안에서 청정도 등급을 나누는 건데, NFPA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IBC나 이제 그런 데 하는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1세제곱피트 공기 중에 0.5 마이크로미터 이상 입자가 100개 이하인 데를 클래스 100, 10개 이하면 클래스 10, 1개 이하면 뭐 클래스 1,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클린룸 위험성, 위험한데고요. 성능유지 설계 가이드라인 그대로 몇 개 안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은 좀 지금이라고 여기는 이제 챙겨 가셔야 돼요. 성능유지 설계 쪽은 다 외우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내고 다 외워가셔야 돼요. 다 외워가셔야 돼요. 자, 미분모 소화설비 설계도서 KFI 인정기준. 자, 이것은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죠. 여기 그냥 법인이에요, 그냥 여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퀘스천이 있는 저런 문제고, 이건 인정 기준까지 앞으로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인정 기준. 출제됐어도 공부 안 하셔도 되지만, 미분모 소화설비 설계도서 아시잖아요. 일반 설계도서, 특별 설계도서라고 하는 거. 일반 설계도서는, 건물의 용도, 용도와 사용자를 따라서,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 설계도서 1번부터 6번까지 NFPA 101에, 있는 그 화재 시나리오를 가지고, 특별 설계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죠. 일단 그 이야기를 충실하게 쓰시고 그걸 검증한다. 유효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설계도서를 검증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개요에 이 미분모 소화 설비는 일반 설계도서, 특별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KF에서는 그 설계도서를 검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검증 내용은 일반 설계도서 쭉 이런 사항이다. 특별 설계도서 이런 사항이다. 우리 알고 있는 거 하시면 10점 이상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커버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인정 기준이 나와 있는 내용은 다시 하실 건 아니에요. 자,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4번. 자, 리튬 이온 배터리는 우리가 주로 이 측면에서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지, 또 그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구리를 푹 찌르고 온도에 따른 현상, 그 다음에 유해 가스 발생하는 가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준비되어 있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차라리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만약에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하시는 게 더 명확하게 이걸 느껴요. 온도에 따른 현상, 그 다음에 독성가스의 주요 성분이 뭐냐, 이거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준비 안 되셨다면 이건 그냥 포기하는데, 근데 ESS 쪽은 이왕 계속 우리가 챙기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좀 챙겨가는 게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튬 배터리 온도 현상. 리튬 배터리의 주요 구조는 음극과 양극이 있고 그 사이에 분리막이 있잖아요. 분리막 사이로 음극과 양극 사이에는 이온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전자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음극과 양극 사이에 전기가 통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쇼컷이 나서 이제 발열이 나죠. 그러니까 분리막이 파괴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그 탈락이 일어나가지고 엄청 이제 열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분리막이 손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전해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그런 구조고요. 자,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자, SEI라고 해서 응급제 바로 앞에 전해질하고 응급제하고 작용에 따라서 얇은 고체 막이 형성이 된 걸 SEI라고 합니다. 그 SEI가 처음에 좀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한 130도 분리막이 융해되고 그 다음에 200도 넘은 전해질이 분해되면서 자, 발열, 내부 단락, 자유라디칼이 또 형성이 되고 그 H 불화수소가 방출되고 그 다음에 300도 넘은 산소 방출. 자, 200도씨 넘어가면 자유라디칼이 생긴다는 것은 자유라디칼은 결합되어 있는 어떤 공유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결합이 순간적으로 끊어져 버리는 게 자유라디칼이란 말입니다. 결합이 순간적으로 끊어지면 그 원래 공유되어 있던 안정적인 물질들이 원소들이 끊어져 버리니까 원소들끼리 막 제멋대로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스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고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우리 알아서 가져가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리튬 배터리 화재 시에 독성 가스다. 크게 화재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외부 연원의 가열로 인해 리튬 배터리 온도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과충전, 너무 충전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안에 가용한 리튬 이온이 부족을 하면서 내부 전해액을 분해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거나 과충전이 되면서 내부 전해액이 분해되고 가스가 발생해요. 그러면 내부 압력이 상승해요. 그러면 일단 세이프티 캡에 의해서 압력이 상승, 일정 부분 배출을 시켜주거든요. 세이프티 캡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근데 분리막이 녹아내리면서 내부 단락이 일어나면서 열 폭주가 일어나면서 완전 2차 분출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발생된 가스는 보면 CO2, H2O, CO 등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CO2, H2O, CO. CO하고 H2는 되게 이제 안 좋은 거죠. H2는 수소는 가해성 폭발성이고 CO는 인체에 치명적이고요. 거기다가 소량이지만 H 불화수소, 호흡기에 큰 영향을 주는 불화수소도 발생하더라. 근데 보니까 충전도에 따라서 그 가스 발생량이 영향을 받더라. 얼마만큼 충전이 되느냐. 이 충전도가 증가하면 가스 발생량도 증가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불화수소는 충전도가 100% 충전도보다 0% 충전도에서 더 많은 가스가 발생도 하더라. 그래서 생성 메커니즘이 다르더라. 왜 그러는지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여기에서 키워드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우리가 좀 이 유해 가스에 대해서 챙겨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NFPA 72.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NFPA 우리가 코드를 다 세세하게 이제 보지 않지만, 저도 NFPA 72 파스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안 배웠으니까 모르죠. 근데 보니까 내용이 얼마든지 앞으로도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이에요. 파스는 포지티브 알람 시퀀스인데요. 파스. 이건 좀 이번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재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수신기로 화재 신호를 보내잖아요.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보내면 수신기가 작동을 하면서 이제 경고를 쫙 보내줘야 되잖아요. 경고를 보내주는데 여기가 맨날 비화재로가 잦은 데예요. 그러면 건물 전체에 경고를 보내주기 전에 그 담당자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재 맞네. 그러면 이제 경고를 보내주는 게 이 포지티브 알람 시스템, 알람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신호가 오면 15초의 여유를 줘요. 15초 이내에 담당자가 확인하고 파스 버튼을 누르면 경고가 안 가요. 3분 동안 안 가요. 그리고 담당자는 그동안 확인을 해요. 근데 15초 이내에 담당자는 아무 액션이 없다. 담당자는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경고 날려요. 근데 만약에 담당자가 내가 그래 확인해볼게 하면 15초 이내에 파스를 누르면 3분의 여유를 줘요. 그 3분 동안에 담당자 확인하고 화재 경보를 내보냅니다.
그게 이제 그 파스고요. 근데 이제 파스 적용 예외사항. 어떤 때 적용이 예외사항이냐? 특정 환경, 고위험 산업환경이나 시설. 위험 여기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대응이 늦어가지고 화재인데 대응이 늦으면 난리 나니까 여기에는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그쪽.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 여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거용 그 스프링클러 애들 조기 반응형 애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거용 스프링클러 애들은 조기 반응형입니다. 그처럼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신속한 경고가 필요한 공간, 지하철 역사, 뭐 대형 이벤트를 하고 있는 뭐 공연을 하고 있는 데들이라든지요. 또 이 기술적인 문제로 결함이나 고장으로 파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도 파스 적용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법규에서 요구하는 시설에는 이게 파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 파스가 건물의 화재 안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비화재보가 감소하더라. 신속한 오히려 화재가 발생하고 그거 알람을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해서 오히려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하게 해주더라. 대피 효율성, 뭐 상황인식이 개선하더라. 뭐 등등 뭐 신뢰성이 증대되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장단점, 장점, 오경보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오경보가 감소하니까 피난 지연 시간도 단축됩니다. 우리가 피난 지연 시간 대부분 경보가 제대로 된 경보 확인하느라고 피난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 피난 지연 시간이 감소할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초기 대응 실패하면 더 큰 위험이고 좀 설정도 복잡하더라. 자,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이거 당연히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챙기셔야 돼요.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기료가 쌉니다. 데이터 센터 컴퓨터 서버 장비들을 갖다 놓는데요. 컴퓨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하죠. 근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진에도 안전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 서버 장비는 다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통신 환경이 저희 나라는 엄청 좋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에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재작년 카카오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 나가지고 먹통이 되니까 완전히 국가적인 어떤 그 장애 상태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 보면 이제 그 키워드 몇 개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첫째는 지금 이 컨테인먼트 시스템. 그 제 교재에서 핫아일, 콜드아일 컨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공간 전체를 다 냉방하지 않고 또는 냉방 아니면 열 배출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서버가 있는 공간만 따로 그 구획을 만들어요. 서버가 있는, 그러니까 서버가 냉장고라고 생각하면 냉장고들이 쭉 있으면 냉장고끼리 뒤쪽으로 발열이 되잖아요. 그 뒤쪽 발열되는 통로 부분을 이 밀폐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만 내기를 불러넣어주고 그 공간에서만 열을 빼내요. 그러니까 그 열을 빼내는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어놓은 핫 아일 컨테이너, 아일은 통로라는 뜻이죠. 뜨거운 아일 컨테인먼트, 뜨거운 통로를 별도의 어떤 그 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핫 아일 컨테인먼트. 거기에만 냉방을 해주는 콜드 아일 컨테인먼트예요. 자, 그럼 핫 아일 컨테인먼트와 콜드 아일 컨테인먼트면, 자, 저는 이 데이터 센터는 약재를 소화설비 뭘 쓰나요? 가스계 소화설비를 씁니다. 가스계 소화설비를 쓰면 컨테인먼트가 만들어져 있으면 체적 자체가 줄어듭니다. 원래 있는 전체 체적에서 그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열려지지 않으면, 약재가 방출될 때 열려지지 않으면 과압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약재 방출 전에 그 부분이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콜드아일, 핫아일 컨테인먼트를 공사하고 데이터 센터 찾아다니면서 이 콜드아일, 핫아일 컨테인먼트 만드시죠라고 영업하는 업체들이 뭐냐면 공유업체들이에요. 냉난방 효율을 위해서, 전기세 전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분들이
그 일부는 그렇지 일부는 천장이 화재가 나면 떨어지는데 열에 반응해서 용융되면서 떨어지는 열에 용융돼서 천장이 탈착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NFPA에 보면 그 부분을 전기 모터에 의해서 화재 감지기에 의해서 그게 약재 방출 전에 미리 개방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NFPA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제 그 아는 지인이 이게 데이터 센터 관계자인데 이런 제안서를 받았다. 여기 이거 소방에 문제가 없느냐고 이제 그 문의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서 컨테인먼트 NFP에 뒤져보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히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그 컨테인먼트 시스템 그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는 UPS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데이터 센터는 일순간에 전기가 정전되면 안 돼요. 서버가. 그러니까 UPS가 들어있는데 UPS는 뭐예요? 첫째는 리튬 배터리로 일단 그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정전 시에 바로 제공을 하는데요. 그럼 리튬 배터리면 아까 리튬 화재, 배터리 화재 취약성이 있죠. 그런데 UPS에 또 전기가 정전되자마자 순간적으로 제공이 돼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딜레이가 있을 경우는 서버 다운이라든가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나온 게 다이나믹 UPS입니다. 다이나믹 UPS.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는 다이나믹 UPS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이나믹 UPS는 뭐냐면 평소에 모터로, 그러니까 여기 전기 한전에서 들어오잖아요. 한전에서 모터를 동작시켜 이 모터로 발전기를 합니다. 발전기로 서버에 전기를 공급해요. 평상시에 계속 그래요. 그렇게 돌고 있어. 정전이 되면 모터 죽잖아요. 정전이 되면 여기서 디젤 엔진으로 몰립니다. 엔진. 그런데 그 과정에 엔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모터에서 엔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발전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다란 플라이 휠이 있어요. 플라이 휠. 플라이 휠을 관성으로 이걸 켜질 동안 계속 봅니다. 무거운 플라이 휠. 그 관성력에 의해서. 그러면서 디젤 엔진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용량으로 좀 높고 디젤 엔진으로 전환이 되니까 늘 이렇게 늘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플라이 휠에 의해서 중단도 없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게 이 다이나믹 UPS고 그래서 그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났을 때 그 SK에서 그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해서 SK에서 이렇게 사죄드리면서 우리 다이나믹 UPS 도입하겠다. 이게 비싸요. 이렇게 그림 한번 보시면 되게 이제 좀 그럴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랬었던 거고요. 국내에 다이나믹 UPS가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 한두 번 출제도 됐었어요. 다이나믹 UPS. 그래서 또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데이터 센터 세 번째 키워드는 가스 소음에 의한 서버의 하드디스크 손상이에요. 가스 방출됐을 때 10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을 하면 하드디스크가 성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심한 손상을 입습니다. 자, 주식 체결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능이 저하돼가지고 주식 체결을 못해서 손해배상들이 여기저기 청구되면은 엄청난 게 될 거예요. 그게 그 우리 ING 생명보험 아시죠? 그 글로벌한 기업인데 ING 데이터 센터가 덴마크인가? 어디 덴마크일 거예요. 덴마크에서 이 질소 ING 그게 오방출이 됐는데 그때 그 데이터 센터 쪽에 급격하게 이 시스템들이 성능이 저하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소음 문제, 소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 국내 데이터 센터가 그 부산에 KT에서 운영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들어가는데 본사 기준이 소음은 105dB 이하여야 된다라고 본사 기준에 딱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기준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는 키워드 3개. 아까 UPS, 그 다음에 저소음, 그 다음에 컨테인먼트.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이고, 뭐, 거기다 하나 한다면, 억세스 플로우 밑에 뭐 전기 설비 많이 지나가니까 그쪽 공간에 방어 잘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그 병원 하면 우리가 병원은 피난 약자들, 다양한 피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발로 피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 원무과에 근무하는 직원, 뭐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들 다 정상적인 분들. 그 다음에 이 침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중환자실에서 수술받고 있는 사람, 다양한 피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온가스라고 해서 이 소독약, 그게 엄청 그 폭발 범위가 크고 위험도가 높은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피난안전구역이나 그 노약자들 대피시설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방식의 피난 방식, 일시적으로 구조를 방식의 그 일시 농성 방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일시 농성 방식의 피난이다. 그 정도, 그 키워드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차별화돼요.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화재 이야기. 그래서 여기 데이터 센터 쪽은 그 키워드 2기에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이 끝났으면 여기에서 내가 뭘 챙기고 뭘 버릴 건가 그렇게 좀 하시고 다음 이런 식의 내가 잘 모르는 시험을 대응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나는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되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